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파트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파트에서 첫 번째 만나실 내용은 바로 사원 등록 부분이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은 기본적인 사원을 등록하는 작업도 있고 부양가족 등록과 이어서 연결되게 됩니다. 실무, 즉 실습 위주로 학습을 할 텐데 실습 학습도 중요하지만 실습 내용 이전에 부양가족 등록에 대한 부분은 부양가족 기본제 대상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이론 내용의 학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따라하는 실습도 중요하지만 그와 연결된 이론적인 부분도 같이 학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실습의 실질적인 작업을 해서 먼저 확인해 주실 건요. 우선 K랩으로 강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K랩 프로그램 열려져 있으셔야 되고 회사 코드 회사 DB 설치 통해서 회사는 0202-31 미디어라는 회사로 로그인 해둔 상태에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기 때문에 이론 전달도 하지만 연결된 실습을 병행해서 강의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자료 입력해 가시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보실 내용, 먼저 만나실 내용은 바로 사원 등록이고요. 사원 등록 관련된 내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실습 작업 순서가 우선 첫째, 사원 등록, 부양가족 등록을 할 거고요. 관련된 사원들에 대한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연말 정산자료 입력 이 순서대로 학습을 강의 진행을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하실 내용은 사원 등록이고요. 각각의 메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전산세무 자격시험은 사원 등록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이행상황 신고서는 같이 나옵니다. 급여 자료 입력을 하면 그 급여에 대한 원천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라 라는 내용이 주어지게 되고요. 사원 등록된 그 부양가족을 포함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까지 문제 주어지게 되고 간혹 중도 퇴사자 중간에 퇴사한 사람들의 연말정산 부분도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분은 이론 따로 실기 따로가 아니라 이론과 실기가 어느 정도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전체 큰 틀에서 학습을 하셔야 내용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각각의 작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꼭 외워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첫 번째 만날 이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원을 등록하고 그 사원에 대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내용이다 라는 건 기억하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원천징수라는 탭에 보시면 근로소득관리 메뉴 안에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등등의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메뉴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아이캔 전산 세무 2급 교재 52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0202-31 미디어 회사에 로그인을 해서 진도준이라는 사원을 등록하라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인 아래 나온 자료들을 보시고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 사원 등록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하단에 있는 국민연금 보수월액, 건강보수월액, 고용보험 보수월액 이 부분은 조금 참고로 보실 게 보수월액의 금액이 들어가면 급여 자료 입력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자동으로 계산되게 합니다. 간혹 시험에 이 금액을 입력해서 이 사회보험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자동 계산되게 설정하시오 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동 계산되게 설정한다는 자체는 금액을 입력하는 것으로 전부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원 등록에서 보수 월액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것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무직이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들은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가 아니고요. 적용받을 수 있다.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생산직 근로자 중에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 210만원이 안 되거나 생산직 근로자 중에 월정급여 조건 210만원, 직전연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일 때 연장근로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건 OR 조건이 아니라 AND 조건입니다. 크게 조건 세 가지예요. 첫째, 생산직 근로자여야 되고요. 월정급여 210만원, 직전연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일 때 연장근로 수당이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산직이 아니다. 생산직이다 하더라도 월정급여가 210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처리하셔야 하고요. 비과세 적용될 때는 1년에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급여자료 입력 파트에서 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내용을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시작 시점에 생산직 등록자에 대한 비과세 조건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내용 보셨다면 저희 진도준 부장에 대한 사원 등록 작업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치해둔 K랩 프로그램 올려주시고요. 상단 회계관리 부가가치 지나서 원천징수 열어주시겠습니다. 원천징수에 보면 근로소득관리라는 내용이 있고요. 사원등록 메뉴를 실행해 주시면 사원등록하는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사원등록 화면을 지금 열어둔 상태고요. 4번에서부터 관련된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죠. 먼저 4번은 문제상에서 1001, 1001번으로 등록을 하라고 했고요. 성명은 진도준입니다. 주민번호냐, 외국인 번호냐, 여권번호냐 선택해서 입력하실 건데 저희는 1번에 주민번호 선택하시고요. 진도준 사원의 주민번호는 6510-177-119번입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나이가 자동 계산돼야 되는데 없나? 제가 주민번호를 잘못 쳤나봐. 자, 다시 갈게요. 651010 손 떨려. 네, 177-119번. 자, 보이시죠? 주민번호 입력하면 나이가 자동 계산되어서 나오는데 이 나이는 실제 나이와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만 나이로 나타납니다. 또 이 나이는요. 현재 시스템에 어떤 입력하는 날짜에 따라서 주민번호에 따라서 생년월일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한 살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나이는 크게 고려 대상은 아니시고요. 우측에 입사 연월일이 2023년 2월 1일입니다. 내국인이고요. 외국인 국적 주민번호 관련 자료 패스합니다. 7번에 국외 근로 제공 나오는데 만약에 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국외 근로 제공을 여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국외 근로를 하게 되면 일반 근로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고요. 외양 선박이나 건설 현장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대상될 때 체크하시면 되고 저희 자격시험은 대부분 내국 근로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신경써서 보실 부분의 10번인데요. 생산직이냐 아니냐. 생산직이라면 열을 체크하시고 아니라면 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열을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넘어갈 거고요. 또 만약에 생산직이다 해서 열을 체크했다면 우측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생산직이고 연장근로로 체크하시면 향후 급여 처리할 때 비과세 처리가 되고요. 여기서 지금처럼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거나 연장근로가 비과세가 아니다 라고 체크하면 생산직이어도 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자, 우리 생산직은 전년도 총급여 얼마 이하 3천만원 이하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 적용되시죠. 대상이 된다면 전년도 총급여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1번에
주소가 나오시는데요. 주소는 여기 돈말 버튼 눌러서 주소를 검색하셔서 우편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편의적으로 주소 바로 입력할 거예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72길에 3번 신길동. 저는 임의로 주소 입력을 했고요. 필요하시다면 돈말 버튼 통해서 우편번호 검색하는 것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500만원이고요. 건강보수월액도 500만원입니다. 내려가셔서 고용보험 보수월액도 500만원. 여기까지 기본 내용은 입력을 했고,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생산직 여부에 비과세 적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자동계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게 되면 하단 16번의 퇴사 연월일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 간혹 자격시험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직원을 퇴사시키고 연말정산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퇴사 연월일 작성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사항은 기억해 주시고요. 상단 기본사항 탭 옆에 보면 부양가족 명세라고 해서 이 부분이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이 부양가족 등록 화면 자체는 저희가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습을 할 것이고, 가족을 등록하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냐 되지 않느냐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진도준 사원이 등록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시는데, 여기 나이 59세 보이시죠? 여기는 59세인데 좌측의 나이는 58세, 나이가 다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왼쪽의 나이는 오늘 날짜, 시스템상의 오늘 날짜 기준에 만 나이가 나오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이 나이는 연말정산하는 기준 12월 31일 기준의 나이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사항에 가시면 급여 이체 은행이라든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들을 등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 자격시험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추가사항은 입력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면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 13번에 보시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여부도 여기서 대상이다 아니다를 체크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적용률이라고 하는 건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서 기본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100% 할 수도 있고요. 80% 조금 작게 할 수도 있고 120% 원래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사항 등록 작업 마쳤습니다. 조심할 건 생산직 여부와 사회보험에 대한 자동계산, 보수 월액 입력하는 부분만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자격시험은 지금처럼 전체 내용을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입력되어 있는 사원들을 찾아서 수정하는 내용이 기본적인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진도준 사원을 선택하시고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500인데 600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 금액을 수정하는 내용이 시험 문제다라는 거죠. 연장근로, 생산직 연장근로가 비과세였는데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초과함으로써 과세로 바뀐다. 그러면 비과세를 과세로 수정하는 이런 내용이 문제에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사항 등록을 했다면 부양가족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내용 추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1번 페이지 나옵니다. 531페이지 내용이고요. 진도준 사원의 부양가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도준을 비롯해서 정은이, 진영식, 진정식, 진양철, 박순실, 전재철, 진재철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이 부양가족을 등록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꼭 정리하고 판단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유무는 이론에서도 정리하셨지만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공제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자료 입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부터 잠깐 정리하고 입력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부양가족 등록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부분이죠. 부양가족이 있다,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적공제, 사람 한 명당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걸 우리는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라고 하고요. 기본공제 항목에는 본인, 나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나 공제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얼마를 공제받느냐라고 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 공제가 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부양가족 공제받을 때 한 명당 150만 원 공제받는데 문제는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공제 요건에는 두 가지가 연령도 보고 소득,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도 보는데 먼저 본인은 연령이나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은 무조건 다 된다. 나는 일단 150만 원은 깔고 간다라는 거고요. 배우자, 해당 근로자, 거주자의 배우자가 있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배우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배우자 나이는 무관하지만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법상의 용어가 연간 소득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소득 100만 원이 아니라 소득 금액 100만 원입니다.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르다, 많이 달라, 다르다라고 이론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부양가족 공제할 때 부양가족의 소득이 얼마라고 나오면 우리는 그 소득을 소득 금액으로 짜잔 하고 변신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본인은 나이 소득 제한, 본인 무조건 깔고 한다. 150, 이건 자동입니다. 네, 배우자인 경우에 나이 제한 없이 소득 금액을 본다. 부양가족 중에 직계존속은 보통 부모님을 이야기를 하죠. 60세 이상 나이 조건이 있고요. 소득 금액 역시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존속이 부모님이 60세가 안 되거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20세 이하라는 나이 조건이 있고요. 역시 100만 원이라는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나이 그리고 소득 금액 제한이 있는데 우리는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이 나이는 주민번호를 입력함으로 해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나이 때문에 틀릴 일은 별로 없고요. 이 소득 금액 때문에 문제상에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받을 때는 소득 1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소득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소득 100만 원이 아니라 소득 금액 100만 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에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다 보면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룰 거고요. 중요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일단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공제라 부르는 인적공제는 공제 요건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그 요건 판단이 되어져야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를 부양가족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본인과 배우자, 보통은 본인이 남자, 배우자, 여성 이렇게 많이 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본인과 배우자가 있고요. 형제, 자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직계 가족 범위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부모님, 전도 엄마를 좀 좋아해서 부모가 아니라 모부라고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기본적으로 직계 가족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직계 가족으로 판단하고요. 손자, 손녀까지도 직계 가족으로 봅니다. 나하고 배우자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분들을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분들을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실 거.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아무리 친하더라도 삼촌, 이모, 고모, 조카는 직계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세법상 그렇습니다. 네, 멀리하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고 세법상 직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삼촌, 이모, 고모, 조카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조카가 있는데 조카를 부양가족 대상자로 만들려면 조카를 입양을 해서 조카가 아니라 자녀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 아들 있고 딸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되는데 아들의 배우자, 며느리죠. 딸의 배우자, 사위죠.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공제 대상이 되지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들, 딸은 되는데 아들, 딸의 배우자는 안 된다. 형제, 자매는 되는데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안 된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예외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어떤 예외가 있냐면 아들이나 딸이 장애인이고 아들, 딸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 또한 장애인이다. 둘 다 장애인이다 라고 하면 둘 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딸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안 된다. 네, 아들, 딸의 배우자인 사위와 며느리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둘 다 장애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물론 그 경우도 아무리 장애인이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있으면 공제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을 판단했다라면 실질적인 부양가족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때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이 있을 때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장애인이면 무조건 공제 대상자가 된다. 그건 아니고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소득 금액만 본다라는 거죠. 소득 금액만 100만 원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명드렸고요. 그 배우자가 장애인이고 직계 비속도 장애인인 경우는 가능하다. 다만 소득 금액은 판단하셔야 합니다. 계부, 계모, 의붓 자녀도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요. 별거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는 공제 가능합니다. 저희 왜 숙려기간이라고 하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기간까지는 공제 대상이 되고요. 이혼을 해버리면 공제가 안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부양가족 공제 받을 때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올해 안에 하루만 해당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었는데 장애가 치유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해까지는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1월 1일 날 사망했다. 1월 1일에 사망해도 그 해까지는 부모님 공제 가능하고요. 나이가 자녀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되는데 생일이 1월 2일이야. 그럼 1월 2일 날 결론 언젠가는 만 21세가 될 거라는 거죠. 1월 2일 날 21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1월 1일은 20세였기 때문에 그 해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모든 연말정산은 당해연도 기준에서 당해연도에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형제자매가 59세였는데 생일이 12월 31일이야. 그러면 12월 31일 날 만 60세로 바뀌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 경우에 12월 31일 날 60세가 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 적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만 해당되더라도 공제는 다 받을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해버리면 그 해부터 무조건 안 됩니다. 기본적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혼 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혼해버리면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가정 위탁에 양육했을 때도 위탁아동으로 공제 가능한데 이 경우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6개월 이상 위탁을 했을 때 위탁 아동으로 해서 한 명당 1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지켜주셔야 되고 6개월 판단하는 것도 12월 31일 기준에서 6개월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할 때 필요한 부양가족 대상 범위, 이럴 때 부양가족이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부양가족 대상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인적공제에서
추가 공제라는 항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가 공제는 인적 공제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라는 건데, 이 추가 공제 전제 조건은 항목이 경로우대 있고요, 장애인이 있네요, 부녀자 있고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 전부 다 대상이 되면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이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로우대 공제 보시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 되면, 70세가 되면 추가로 공제받는다. 얼마 공제받냐?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자, 만약에 부모님이 70세가 넘어 그러면 기본 공제 150만 원 받고 추가 공제 100만 원을 더해서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 100만 원 넘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 돼. 이 경우는 경로 우대 공제 대상도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 공제는 말 그대로 기본 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 공제 역시 되는데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는데 70세가 넘어요. 그런 경우는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에 대한 기본 공제 150만 원 받고요. 70세 넘는다. 경로우대 공제 받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시다 라고 하면 장애인 공제까지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녀자 공제 넘어가 볼까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 이건 여성분들만 공제 가능한데 미혼 여성은 안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있는 세대주, 혼자 사시면 안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일 때 공제 가능하다. 얼마를요? 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제 조건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예를 들어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는데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본인이 세대주다 라고 한다면 50만 원 공제 대상이 되지만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한다. 공제 못 받는다 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자격시험에 나올 때는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이다 라는 조건이 문제에 제시가 될 겁니다. 추가 공제 마지막 보시면 한부모 공제 있습니다.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직계비속이나 자녀죠. 입양자가 있을 때 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한부모는 말 그대로 한쪽 부모, 다시 하기해서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 한부모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이중공제,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이 혼자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라면 부녀자 공제도 되고 한부모도 되는데 이게 둘 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왜? 부녀자는 50만 원이지만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추가 공제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 기본 공제와 함께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제된다라는 항목과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제 실질적인 전산 세무 자격시험은 이 금액은 따로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금액 암기가 필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양가족 등록할 때 핵심적인 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냐 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추가 공제 대상이 될 때는 반드시 그 추가 공제 항목을 추가로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이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소득 기준에서 나이는 주민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소득 기준에서 공제 대상이 된다 혹은 되지 않는다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 파트에서 정리하기도 하지만 일단 실무를 위해서 기본적인 항목들은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전체 내용을 외우기보다 몇 가지 부탁드리는 부분은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부터 살펴볼까요? 근로소득은 소득 기준이 아니라 당연히 소득 금액 기준이죠. 원칙은 근로소득 금액은 1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초과하면 공제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아서 계산하는데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근로소득은 이 위에 나온 항목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은 하나만 기억하죠.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다시 하면 부양가족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게 월금액이 아닙니다. 연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이니까 1년에 근로소득이 5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자가 된다. 500만 원 초과하면 공제 대상자가 죄송합니다. 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1만 원 있다.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 이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넘어갈까요?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 된다. 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근로소득 금액으로 나온다 표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돼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는 항목이죠. 소득 자체가 소득 금액이 되는데 금융소득은 분리 과세 대상, 원천징수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2천만 원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하고 원천징수를 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또 만약에 2천만 원 넘는다라고 한다면 종합과세가 돼요. 자, 결론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소득은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되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해버리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이 1950만 원이다. 2천 안 되는 공제됩니다. 근데 이자소득이 2010이다. 2천 넘어가니까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 소득 자체가 소득금액으로 바뀐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이라는 기준금액을 정해두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시키고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2천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500만 원, 금융소득 2천만 원 꼭 챙기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연금소득 넘어가 볼까요? 연금소득은 연금 소득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원, 당연히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안 되죠.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계산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하단에 계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은 350만 원까지는 전액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전액공제 받고 나면 소득금액이 0원이 되고요. 350만 원 초과 700만 원까지는 350만 원 플러스 350만 원 초과 금액의 40% 공제된다고 나오는데 자, 이거 암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우리 아까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연금소득은요 516만 원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만약에 시험에 514만 원, 17만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금소득도 근로소득처럼 500만 원이라고 기억을 해 두셔도 됩니다. 연금소득이 516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되고 또한 사적연금, 우리 국민연금 이런 거 말고 일반 개인연금저축이나 사적연금은 1,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되기 때문에 1,5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기준금액 516만 원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 이론에서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소득은 516만 원이 공제 대상의 전제 조건입니다. 다음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기타소득 마찬가지 기타소득은 소득 금액으로 변신을 시켜 주시는데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60%라는 필요 경비를 인정하죠. 따라서 보편적인 기타소득은 40% 금액만 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0이 아니라 80%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공익법인이 시행한 무슨 대회 이런 데서 상금을 받으면 필요경비는 80%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기타소득은 두 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요경비 60, 80도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핵심적인 거 한번 보죠. 대학의 일시 강연 소득이 200만 원이다. 기타 소득입니다. 이걸 60% 경비 인정받으면 40%니까 소득 금액이 80만 원이 돼요. 자,
원고료에 의한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60% 경비 인정받고 소득 금액이 1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칙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기타 소득은 경비 공제를 받고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지금 100만 원 넘으니까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다음 나온 이 부분입니다.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타 소득을 기타 소득 금액으로 변신시켰을 때 그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할 수 있냐? 300만 원까지는 나는 분리 과세를 할 건지, 통상적으로 기타 소득 분리 과세하면 3억까지는 20%, 지방소득세 보태면 22%를 원천 징수하죠. 그 금액으로 분리 과세를 할 거냐 아니면 종합 과세를 할 거냐라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까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 연말정산 입장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누진세율 6%나 15% 혹은 기타 등등 세율 적용이 되겠죠. 근데 분리과세를 하면 지방소득세 보태면 25% 공제가 된다고요. 이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측면에서 본다면 22%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고 연말정산 공제 받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결론은 우리 자격시험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걸로 처리하라고 하기 때문에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 가능하다. 기타 소득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으로 변신시켰을 때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희 자격시험의 승마투표권은 출제 잘 되지 않으니까 버리시고 복권 당첨권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 소득이라고 하죠. 복권 당첨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3억까지는 22%, 3억 초과는 33%를 원천 징수하는데 이 복권 당첨 소득은 일용 근로소득과 함께 무조건 분리 과세라고 합니다. 완납적 원천 징수라고 하죠. 자, 일용 근로소득이나 이 기타 소득에서 복권 당첨 소득 두 가지는 특수 소득입니다. 일용 근로소득과 복권 당첨 소득은 완납적 원천 징수이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가 되더라도 소득 금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거로 말하면 일용 근로소득이나 복권 당첨 소득은 원천 징수를 했다면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소득 금액이 잡히지 않는다. 결론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소득은 결손금이 있을 경우에도 역시 소득에서 제외를 하고 필요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를 차감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되면 1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100만 원 초과가 되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 얘기 드렸듯이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소득금액이 얼마가 된다? 0원이 된다 라고 얘기 드렸죠. 이 소득금액이 0원이 되는 건 소득은 있으나 소득금액이 잡히지 않는다. 두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복권 당첨소득, 일용 근로소득 좀 적어야 해요. 네, 외우셔야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소득, 종합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 정리하셨고요. 그 이외에 분류과세, 퇴직이나 양도소득이 있죠. 퇴직이나 양도소득이 있을 때는 1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되고요.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도 사실은 실무에서 많이 틀리지만 양도소득요. 부양가족이 있는데 부동산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라면 그 당해 연도는 100만 원 넘는다라면 당해 연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실습은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고 입력하는 건 한두 번만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는데 중요한 핵심은 공제 대상이 되냐, 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럼 저희 이제 531페이지 교재 진도준 자료 부양가족 등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은 등록 작업을 바로 하시기보다 잠깐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들은 앞부분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판단 조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완납적 원천징수, 기타 소득 이 정도 부분이 출제가 매우 자주 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진도준 본인 나와 있고요. 배우자 정은희 있는데 정은희의 근로소득이 나옵니다. 만약에 소득 금액이라고 하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총급여가 얼마이다? 500만 원이다. 이게 공제되냐 되지 않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소득 금액이 500이라면 공제되진 않겠지만 지금은 총급여라고 나와 있으니까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하시죠. 공제 대상자가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부양가족 공제 받을 때는 나이도 보셔야 되고 소득 금액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실 거고요. 나와 있는 소득 금액 내용만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식, 진정식 있고요. 진양철 넘어가 보면 원고료 수입이 200 있다. 필요경비 60%. 이 말은 기타 소득이라는 거죠. 원고료는 60% 경비 인정받는 기타 소득인데 40% 소득금액 되니까 80만 원의 소득금액이 되죠.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타 소득금액은 300만 원까지는 분리 과세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박순실 엄마입니다. 모친인 박순실은 일용 근로소득이 있다네요. 일용 근로소득은 복권 당첨 소득과 함께 대표적인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따라서 소득은 있으나 뭐가 없다? 소득 금액이 없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마지막 나오는 진재철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상 청각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은 뭘 보지 않는다고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신 상태에서 저희 자료 입력해 보도록 하죠. 힘내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딱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희 K랩 프로그램 올려주시고요. 원천징수에서 제가 아까 사원 등록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원 등록 작업한 내용에 이어서 부양가족 등록 가볼 텐데 진도준 사원 있으시고 기본상 옆에 부양가족 명세란이 있습니다. 본인 등록돼 있으시고 자 우리 시험에서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부녀자나 한부모나 경로우대 아니면 장애인에 해당될 때 이 부분을 잘 빼먹습니다. 잘 놓친다는 거죠. 본인도 기본 공제 함께 추가 공제가 될 때는 추가 공제 다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선택할 수 있고요. 국가 유공자인 경우에 2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중증 환자는 뭐냐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게 항시 치료 요하는 중증 환자 예를 든다면 암 환자나 뇌사자 이런 경우는 실질적인 장애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할 때 장애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장애인과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표현이고 요 구분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가보죠. 배우자부터 등록할 건데 연말관계에서 F2번 누르시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연말관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3번의 배우자 이름이 정은이고요. 내국인이죠. 내국인에 대한 주민번호로 입력을 할 겁니다. 정은이 저희 문제 보시면 주민번호가 660-212 그리고 2111111 까지 하시면 배우자의 나이가 58세라고 나옵니다. 주민번호에 의해서 나이가 자동 계산되니까 참고하시되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배우자는 지금 근로소득이 있다. 총급여가 500이고 500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하니까 배우자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많아서 공제가 안 된다면 부 선택하시면 되고요. 배우자로 공제 되고요. 배우자가 장애인은 아니죠. 지나가시고 위탁관계에서 F2번 누르시면 위탁관계 나오고요. 배우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자격시험에서 이 위탁관계는 채점 대상이 아니고요. 대부분 출산, 입양까지 정리되게 됩니다. 자, 배우자 입력했고 자녀 입력해 보시죠. 먼저 진영식부터 갈 건데 F2번 연말관계에서 소득자에 대한 직계 비속이죠. 4번 자녀, 손자녀, 입양자 4번 체크합니다. 5번에 보면 자녀 입양자 외 직계 비속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왜 원래 아들 딸은 되지만
그 며느리 사위 배우자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양쪽 다 장애는 경우는 된다고 그랬죠. 그 경우에 선택하는 메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직계 비소, 자녀, 손자녀, 입양자까지는 전부 다 4번 체크를 하십니다. 진영식이고요. 내국인 주민번호 입력할 겁니다. 진영식의 주민번호가 960725 1182-8114번이고요. 나이가 28살이네요. 제 기본제 대상 따질 때 첫째 조건 나이,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되죠. 따라서 기본제 대상이 안 됩니다. 부 선택하시고요. 위탁관계에서 F2번 누르셔서 자녀, 네, 발음이 막 안 되고. 자, 진정식 할까요? 역시 자녀죠. 연말관계 4번. 진정식. 내국인의 주민번호 입력할 거고요. 05-1211 3-1111 0번. 19세 나옵니다. 20세 이하 대상이니까 공제 대상 되고 따로 소득 없으니까 기본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관계는 F2번에서 자녀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이 자녀라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내가 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한 적 없어요. 자동 나오는 거죠.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 자녀의 자동 동그라미가 되시고, 자녀의 동그라미가 되면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이번 시간 마지막에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당해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자녀를 당해연도에 입양하게 되면 이 출산 입양도 체크를 하시면서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그 이상인지 넷째 다섯째 전부 다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해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진양철 갑니다. 아버지고요. 진양철의 아버지 보시면 자, 하나 확인하고 갈까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받을 때 전제 조건은 부양을 해야 된다. 그게 특이사항이 뭐냐면 실제로 부양을 한다라는 건 동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거 여부에 보면 다른 사람들 다 동거인데 부모는 주거 형편상 별간 동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학교나 군 문제 혹은 지금처럼 부모님이 따로 사는 경우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동거하는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동거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사유가 주거 형편상 별거기 때문에 동거가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걸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내용 부모님 입력하겠습니다. 연말관계 F2번 눌러서 소득자 직계 존속이죠. 진도준의 부모님입니다. 이름 진양철, 그 유명한 진양철.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체크하시고요. 39-0503-177-1111 나이가 85세 나옵니다.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소득금액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부 체크하면 되겠죠. 얘는 공제되니까 60세 이상 넘어가서 위탁관계 F2번 눌러서 아버지 부 2번 체크합니다. 그럼 보시면 경로대라는 항목에 내가 체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왜? 자동적으로 70세 이상이니까 경로대 100만원 추가 공제받겠다라는 거죠. 다음 박순실 엄마 한번 넣어볼까요? 소득자 직계 존속이고요. 박순실 내국인의 주민번호 넣겠습니다. 43-0411 2229번. 그래서 이렇게 갓숫자 많이 나오면 너무 싫은데 이 개수가 헷갈려가지고 어쨌건 81세고요. 안 틀려서 기분 너무 좋네요. 60세 이상입니다. 엄마가 일용근로 소득이 있지만 소득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공제의 대상이 된다. 위탁관계 F2번 누르시고 3번 선택합니다. 박순실인 엄마도 60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 받으면서 나이가 70세 초과되니까 경로대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하겠죠. 자, 진재철 가볼까요? 형제자매입니다. 연말관계에서 F4번에 형제자매, F2번 눌러서 형제자매 나오고요. 진재철 이름, 내국인의 주민번호 갑니다. 67-0826-177-117. 자, 주민번호 입력하니까
나이가 57세라고 나오죠. 원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재철의 경우는 이름 잘못 쳤네요. 다음 이름을 주인번호 잘못 치고 하기 싫나봐. 아 참나. 네. 다시 갑니다. 주인번호 670826-177-1117 주인번호 입력했을 때 빨간색이 나오면 안 되는데 57년생 나와 있는데 그 나이로만 보면 진재철은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제 확인하면 장애인복지법상 청각 장애인이다. 자,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 나이 제한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재철은 나이 때문에 공제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때문에 공제되기 때문에 5번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요. 장애 유형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1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탁관계 F2번에서 형제자매 형제죠. 20번 체크하실 거고요. 위탁관계는 그게 중요 대상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 교육하면서 간혹 나오는 질문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장애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은 되는데 소득금액이 없다 가정했을 때 이 기본공제 유형을 20세 이하로 체크하느냐 장애인 체크하느냐 뭐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는 20세 이하 체크하나 장애인 체크하나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공제 대상이다 아니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원론적으로 접근한다면 나이 때문에 공제가 되면 20세 이하가 맞고요. 20세 이하의 장애인이다 하더라도 20세 이하 체크하시고 장애인 공제를 추가 공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공제는 뭐냐면 지금 진재철처럼 나이 때문에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장애인 때문에 공제가 될 때 그때 장애인을 체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력을 제대로 하셨다면 여기 하단 추가 공제 인원 나옵니다. 이 추가 공제 인원 부분이 실제로는 저희 자격시험의 거의 채점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자격시험은 지금처럼 가족을 다 등록하는 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부양가족이 등록되면서 전부 다 기본공제가 부로 나옵니다. 그 부로 되어 있는 걸 공제 대상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바꾸어 주는 것이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서 여기 보면 자녀 세액공제라는 부분이 있네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어서 인적공제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자녀 세액공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녀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인데 저희 교재 내용에 부양가 등록 지급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에 해당하고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거나 출산, 입양을 했을 때 공제해 주게 됩니다. 이 자녀 세액공제의 가장 핵심적인 건요. 8세 이상 자녀 그리고 손자녀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고 위탁 아동까지 포함을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8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가 있을 때는 1명 있으면 15만원, 2명 있으면 35만원, 3명 이상은 35만원 플러스 초과 인원수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건 있죠. 조금 전에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금액이 조금 작잖아요. 그 차이가 기본공제는 소득공제고요. 이 부분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마이너스를 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마이너스를 하기 때문에 기본금액이 조금 작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뒤쪽에서 추가 학습을 하겠습니다. 어쨌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8세 이상이라면 자녀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내용은 체크해 주시고 당연도 출산 입양을 했을 때 첫째라면 30만원, 둘째라면 50만원, 셋째부터 1인당 70만원의 공제가 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부양가족 등록할 때 여기 자녀는 자동 공제가 됐었고요. 출산 입양에 해당될 때 이게 몇째인지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자녀 세액공제나 출산 입양은 나이도 보지만 소득 금액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8세 자녀가 있는데 소득 금액이 막 모델이야. 애기 모델 있잖아요. 아이 모델. 그래서 소득 금액이 많아.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어.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 이 경우는 자녀 세액공제나 출산 입양도 8세에 뭐 출산하지 않으니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가끔
아니, 지금 여러분 궁금해야 되지 않나요? 자녀세액공제가 왜 8세부터 되냐? 그럼 8세 미만 어떻게 하냐? 7세까지는 왜 공제를 안 해주냐? 라는 불만을 가지셔야 되는데 나만 그런가? 네. 기본적으로 이 자녀세액공제는 8세부터 가능하고요. 7세 이하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7세 이하의 자녀들은 매달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15만원, 35만 이 공제하는 것보다 매달 받는 아동수당의 금액이 더 크다. 따라서 자녀 세액공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사원 등록 작업을 하고 부양가족 등록 작업까지 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등록할 때 핵심적인 건 기본공제 대상이 되냐 되지 않느냐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프로그램상에 입력하는 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사원, 두 번째, 세 번째 사원 예제를 가지고 추가 입력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내용은 조금 챙겨서 정리해 두시고 진도준 사원, 가급적이면 한 번 더 입력해 보시고 저희는 다음 문제 가지고 다시 실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고생하셨고요. 이론 내용 정리하시고 다음 예제로 추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